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몇 주간 이어질까요? 장기화될까요? 이런 부분 경제전 파장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외교 대비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 전장에서 실익을 챙겨야 되는데 국내적으로 다양한 그 파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분을 좀 모셨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미국의 개입이 이게 가장 이제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동 전쟁을 좀 키우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때로는 좀 싸울 필요가 있지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장기화될런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이제 일단은 뭐 전쟁의 단추는 눌러졌는데 사실 이제 장기화될 것인가가 사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죠. 장기화, 뭐 확전 이런 거죠. 근데 일단은 주요한 3개국의 입장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란 입장은 좀 복잡미묘합니다. 먼저 이스라엘로부터 공습을 당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보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명분상으로는 있습니다만 네. 속내가 꼭 그렇진 않아요. 속내는 사실은 확전이 벌어질 경우에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경제적으로 지금 오랜 그 제재 때문에 사실은 여력이 없고요. 국민들 경제 생활이 굉장히 지금 현재 궁핍한 상황이다. 네. 거의 뭐 민심이 거의 목전까지 와 있다 이런 정도라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한편으로 이제 군사적으로만 보더라도 전쟁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 사실은 좀 전쟁도 결국에는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쟁을 장기화로 끌고 가거나 확전으로 끌고 갈 서포트가 경제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한 포인트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사실은 인접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제공권, 즉 이제 공군이라든지 탄도미사일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전개될 양상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현재 남아 있는 미사일이 많지가 않다. 네. 뭐 최대치로 만약에 보복을 한다고 해도 일주일 선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일단 분석이에요. 다만 파키스탄, 중국 또는 이제 러시아나 북한 같이 현재 이제 미국 위주의 국제 질서에 약간 조금 반대되는 쪽 라인에서 이란을 측면 지원하는 미사일이 공급이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국제적인 일말의 분석도 좀 일단의 분석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현재 미사일이 출발했다는 보도도 외신에서 잡히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군사적인 이 어떤 힘의 우위를 본다면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란의 복잡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에서 이란에서도 먼저 멘트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공격을 멈추자. 같이 휴전할 수 있다. 너희들이 멈추면 우리도 멈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이란은 지금 속내가 전혀 이제 반대라고 보면 되죠. 겉으로는 오히려 뭐 평화를 바라는 것처럼 또 단순히 핵시설을 정밀 타격해서 핵만 좀 제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내부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곤란합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불신만이 지난주에 상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여타한 뭐 팔레스타인 이슈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국내 정치를 끌고 가기 어렵겠다라는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적인 상황을 타개할 만한 것을 외부적 이슈로 좀 덮고자 하는 것도 충분히 있고요. 전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란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거나 범아랍권을 공격하면 중동 관련해서 반발이 많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란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 놓고 소위 말하면 두드려 패도 아랍권이 사실은 나서지 않을 거야. 미국은 또 도와줄 거야. 또 사실은 서구 열강도 어느 정도는 내가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길 바랄 거야. 라는 내외적인 지정학적인 정치적인 이유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호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확전 내지는 이참에 영구적으로 핵 관련 이란에 대해서 타격을 주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이 좀 복잡한데 미국이 사실은 겉으로는 협상을 여전히 끌고 나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세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지도 모르는 위기가 있거든요. 팔레스타인 전쟁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취임하자마자 사실은 내가 취임하면 바로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뭐 지금 정전 뭐는 고사하고 뭐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힘이 빠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까지 벌어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전쟁으로 벌어지면서 전선이 넓혀지고 특히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사실 이스라엘이 수행이 불가능해요. 팔레스타인은 자체적으로 제압이 가능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직접적인 참전의 수준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지 않는가라는 것 때문에 아직은 스탠스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사실은 확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앞으로 한 일주일 안에 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만 이스라엘이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데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란 이슬람 종주국으로서의 뭔가를 해보고 하는 그런 거는 약간 화약고 같은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건들기 참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걸 이스라엘이 또 대신 건드려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입지를 위해서 전쟁을 또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은 이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어떤 쪽을 좀 택하게 될까요? 굉장히 복잡 미묘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15일로 예정된 6차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 결국 취소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이게 자본이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유가나 그리고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우려에 따른 해운주 그리고 당연히 이런 리스크가 터질 때 전쟁 이슈가 터질 때 나오는 방산주, 뭐 금가, 미국 국채 이런 부분이 다 맞물려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을 또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원유가 안 나는 나라 아닙니까? 에너지의 100%를 수입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이란산 원유를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원유 관련해서 수입국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 등 사실은 원유 관련해서 거의 뭐 70%가 사실은 중동산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란 앞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칫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때문에 원유 수급이 곤란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일단 있는 거고요. 국제적으로도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시설이 타격을 받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국제 원유가가 동시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데가 호르무즈 해협인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한 6, 7% 이제 급등한 걸로 보이고요. 물론 오늘부터 봐야 되겠습니다만 브렌트유도 6%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유에 대한 불안감이 일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에너지 관련한 주식, 석유, 가스 관련한 주식들이 조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원유가 오르면 결국에는 국제적으로 보면 물가가 더 오르게 됩니다. 미국도 물가가 오른다면 결국에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방해 요소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국제적으로 보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도대체 미국은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인가? 이 싸움이 사실은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방해하는 요소가 또 하나 추가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원유라든지 에너지가 불안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물가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나마 뭐 전쟁을 놓고 우리가 호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좀 뭐하긴 합니다만은 상승 탄력을 받는 주식이 있는데 당연히 일단 전쟁 관련하기 때문에 방산주가 호재를 받고 있고요. 방산 관련해서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중동 전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도 중요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각국이 결국에는 기존에 알던 국제 질서가 다 붕괴되는구나. 미국 위주의 질서라든지 이런 게 붕괴된다면 결국에는 스스로 자위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이 이제 되면 어쩔 수 없이 방산 관련한 오더라든지 주문이 일어나는데 현재 즉시 수입이 가능한 국가가 몇 개 없는데 우리나라가 대표적이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방산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정세 불안이 호재로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하거나 중동 정세가 불안하면 그쪽을 통한 무역이 전부 다 희망봉 밑으로 해서 이제 큰 항로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운임도 올라가고요. 위험수당이 올라갑니다. 이게 해운 관련한 주식 쪽에서는 역시 상승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쟁 관련해서도 위아래로 보면 복합적이면서 다층적인 영향을 지금 현재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유가 관련해서도 너무 뛰면은 미국 쪽에서 물가 관리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궁금한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동에서 좀 힘을 빼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그리고 중국을 조금 더 겨냥해서 하고 싶은데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내로 오면은 미국발 관세 전쟁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 앞서서 오프닝에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G7 정상회의 가서 외교전 대비전을 이제 치르는 상황. 네. 그 전에 그 기업 CEO들 뭐 경제에 중요한 임무를 맡으신 분들과 또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G7은 의장국이 의제를 먼저 정해요. 네. 우리 이런 걸로 모일 거야 이렇게 정하는데 이번 공식 의제는 원래는 4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한 얘기, 하나는 중국 또 인도 글로벌 이제 사우스 이런 쪽과의 관계, 그다음에 무역, 뭐 경제 디지털 문제, 또 기후 전환 및 에너지 전략. 그러니까 사실은 뭐 러시아 관련한 거 빼고는 그냥 뭐 무난한 이슈였는데 네. 여기에 이제 난데없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이란 문제가 이제 하나 거기도 더. 의제가 얹혀질 네. 걸로 봐여서 이것도 이제 국제적으로 어떻게 논의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의 어떤 참여, 역할, 영향 이런 것도 당연히 봐야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공식 의제 말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반년 넘게 국제 외교 관련해서 사실은 거의 뭐 일체 언급도 못하는 무정부 상태였나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이제 국제 무대에 다시 정비된 자세로 우리가 데뷔한다. 네. 뭐 재데뷔라는 말 참 웃깁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의 외교의 어떤 새 장이 이제 열림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게 일단 의미가 있겠고요. 다자간 외교이긴 합니다만은 중간에 한미 개별 회담, 뭐 정식 회담은 아닙니다만 짧게. 그래도 된다면.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한일 회담. 어떤 식으로든 한일, 한미 요 주요한 정상 간의 미팅이 있을 것으로 현재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점쳐지고 네,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럴 경우에 한미 회담이 아무래도 더 중요한데 그때 당연히 현재 가장 큰 화두는 역시 트럼프발 관세. 네. 문제와 뭐 여러 방위비라든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제기하려고 했던 이슈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테이블에 조금이라도 올라올 때 어떤 뉘앙스로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는지 되쳐야 되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대한 준비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정부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경제 현장에 있는 대기업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대기업 회장단들과의 미팅이 잡힌 것도 좀 이례적입니다만 이번에 G7을 염두에 두고 한미 회담이 있을 걸로 보이고 순차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현장에서 꼭 이것만은 해줘라 또는 예. 이것까지는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듣고 정부가 출발하기 위해서 그 회담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비공개에서 아마 그런 주요한 내용들이 다뤄졌을 걸로 추정됩니다. 네. 네. 오늘 시장에서 퓨리오사 AI 관련주, AI 챗봇 관련주, 뭐 이외에 뭐 전력 설비 같이 뛰는 걸 봐서 AI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네.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저희가 마이크 한남 2부에서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통령실 AI 미래수석에 네이버 출신 이제 들어갔잖아요. 네. 굉장히 또 상징적인 의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정우 이제 장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소버린 AI 굉장히 네. 강조했던 인물로 그렇습니다. 또 뽑히기도 하거든요. 네. AI 수석은 이제 기존의 대통령실에는 없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보 때 100조를 투입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주요한 성장에 모티브로 삼겠다라고 강조했던 예. 부분이라서 도대체 누가 AI 수석이 될 것인가를 놓고 하마평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누가 될까 제가 아시는 분이 될까 그래서 저도 초미의 관심을 그렇죠. 갖고 있었는데 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요 직전까지 사실은 완전히 사기업에 계시던 분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국가 정책을 총괄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자리를 사기업에서 바로 수혈한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영역에서 보면 조금 꺼리는 부분이었거든요. 확실히 이례적이죠. 그럼 뭐 네이버에 앞으로 그러면 친네이버적인 정책이 가는 거야 이런 어떤 오해도 당연히 생길 거고요. 그래서 네이버 주가 오늘 오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데 아마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적 면모가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 비판이나 우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딱 터놓고 얘기해서 AI 관련해서 현재 그럼 가장 잘하는 전문가가 누구야? 우리는 그걸로 뽑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하정우 수석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뭐 그 자타공인에서 아마 이분의 경력과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그 부분에 최고 학부를 나오면서 뭐 전공 관련해서도 뭐 문자가 없었고요. 업계에 진출해서도 지금까지 쭉 최고 실력을 보여왔고 특히나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화두가 되는 게 이분이 단순히 뭐 AI 최첨단으로 해서 네이버 주가를 올리자 네. 뭐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소버린 AI 관련된 주장을 많이 했었던 분이에요. 소버린 AI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AI 시장 여기에도 주권이 있다. 국가 간 장벽도 있고 예. 여기서 주권을 가지고 그 나라가 그 나라에 맞는 정책을 해서 데이터, AI 이 모든 생태계에 관해서 주권이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늘 주장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기업 출신입니다만 일정 부분 공적인 마인드를 탑재하고 있다.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될,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좀 많거든요. 이제 100조를 실제로 그렇죠. 연간 단위로 집행도 해야 되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AI 관련한 이 경쟁력도 끌어올려야 되고, 산업 생태계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가야 될 길이 좀 많습니다만, 기대와 뭐 희망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올해인가 작년인가 강연만 800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거침없이 네, 하시는 분이에요. 네.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시고요. 오, 네. 예, 그 소통도 이런 거 좀 네네네. 잘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오늘 두나무 관련주, STO 관련주, 블록체인 가상화폐 막 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새 정부에 바라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워낙에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묻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미국에서 현재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얘기들은 뭐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요. 원화 기반 코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사실은 한국은행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다만 가만 있어봐. 돈과 코인을 거의 일치시킨단 말이야. 그럼 이건 거의 화폐성을 띠고 있잖아. 네. 그러면 화폐에 관한 총괄권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인 우리가 책임져야지라고 해서 한국은행은 시장의 확대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단계적으로 가자. 그리고 한국은행이 확실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고 규획해서 가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네. 민주당이 현재 이제 법안을 냈는데 이게 당초 공약을 냈던 법안이나 민주당에서 검토되던 법안보다도 훨씬 완화된 그런 법안이 갑자기 입법이 됐어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 코인을 만들 수 있는 발행자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적어도 50억 정도의 허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5억으로 낮추고 5억, 네. 5억도 없어? 그럼 신용 공여까지 해줄게. 거의 장벽을 없앤 거나 돈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거의 허들 없는 시장을 만들어서 예. 빨리 속도전을 통해서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전혀 다른 식의 시각으로 이 시장을 보는 거죠. 규제의 시각이 아니라 조성의 시각으로 본다라는 예. 거니까 업계에서는 환영 일색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속도전으로 나갈 걸로 보이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는 다양한 업체들에 대해서 현재 시장에서는 이쪽이 이제 주도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과 민주당의 쉽게 말하면 이제 파워 게임이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 제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속도전이나 생태계를 빨리 구축해야 된다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시간 끈다고 해서 원화 코인 시장이 뭐 달러를 쫓아간다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어차피 만들어질 생태계라면은요.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벌써 알고 네.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뒤따라가시는 분들도 아마 생각 많이 하실 주제라서 여쭤봤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그런 이슈를 박시동 경제평론가님께 말씀드리면 다 대답해 주셔서 아이고,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